전 세계 항공 강대국이 수십 년째 실험실에서만 굴리던 꿈이 있었습니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하나의 뇌로 움직이는 하늘의 혁명.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 꿈을 대한민국이 먼저 하늘에 올렸습니다. 아무도 기술을 주지 않아서 그냥 스스로 만들어버린 나라. KF-21 복저형 후방석의 진짜 비밀,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칼버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태어나 22살에 공군에 입대했고 그 후 27년을 하늘 위에서 보냈습니다. F-15C로 시작해서 F-22A 랩터까지 미 공군이 자랑하는 최정예 전투기들의 조종관을 두 손으로 직접 쥐어본 사람입니다. 포트워스는 로키드 마틴 공장이 있는 도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가르는 시제기들을 마당에서 올려다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방과 후에 공장 담장 근처에 모여 앉아 시험 비행을 구경하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비행기의 굉음이 가슴을 울릴 때마다 저는 언젠가 저 조종석에 앉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브래드, 꿈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발에 있는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저는 50이 넘어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16살에 처음 세스나 경비행기에 탔을 때 조종관을 쥔 손이 떨렸던 그 감각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던 바람의 무게, 지면이 멀어지고 하늘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의 어지러움, 그리고 구름 위로 솟아오른 순간 눈앞에 펼쳐진 무한한 지평선. 저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교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때요?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 과정에 지원했을 때 교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칼버트, 너는 타고난 조종사야. 그 말이 평생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F-15C 조종사로 처음 실전 배치를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의 꼭대기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구름이 15,000m 상공에서 마하 2.5로 직선 상승할 때의 그 압박감, 등이 시트에 짓눌리는 중력과 속도의 무게, 그럼에도 시야는 지평선 너머까지 열려있는 그 해방감. 저는 그 감각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비행이 없는 날에는 몸이 가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오래 못 가면 정말로 무언가가 몸 안에서 웅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F-15C를 타면서 저는 대한민국 상공을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한반도 방위 임무로 오산 기지에 파견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어떻게 봤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그 이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 그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는지는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만한 시각이었습니다. F-22A로 기종을 전환한 것은 입대 후 15해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F-22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더 빠르고 더 강한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F-22는 전장의 개념 자체를 바꾼 비행기였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 적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능력, 스텔스와 초음속 순항 능력을 동시에 갖춘 비행기. 그 조종석에 앉은 첫날, 저는 이 기계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전투기 중 가장 완성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이후 1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F-22를 타는 조종사는 일종의 자부심을 달고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투기를 모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그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야를 좁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역 후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주제는 스텔스 기체의 레이더 반사 면적 최소화 설계 방법론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는 미국 스텔스 기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었고 그분에게 배운 것들이 이후 제가 보고서를 쓰는 방식의 근간이 됐습니다. 항상 데이터를 먼저 보라.
감정이나 인상이 아니라 숫자와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하라. 저는 그 원칙을 27년 내내 지켜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린 것도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믿음 자체가 가장 큰 편견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워싱턴 DC 국방전략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 자리는 전역 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미 의회 국방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동맹국 항공전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지금까지 43편 집필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붙은 보고서가 나오면 펜타곤 복도에서 회람이 된다는 말을 동료들한테 들을 만큼 이 분야에서 나름의 무게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자랑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충분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한 편견 위에 쌓여 있었는지를 나중에 여러분도 함께 느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 바깥에서 진정한 항공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국, 우월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F-22 조종석에 앉아 구름 위를 가를 때마다 그 확신은 몸 안에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스텔스 기동 중에 마음속으로 선회하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때 저는 이 기술의 무게를 피부로 직접 느꼈습니다. 세상의 하늘을 읽는 눈이 나는 다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직업적 냉정함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이 유로파이터를 만들고 프랑스가 라파를 내세울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존중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오랜 항공 역사를 가졌으니까요. 영국은 스피트파이어를 만들었고 프랑스는 미라주를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의 계열을 분석할 때도 중국의 젠20을 평가할 때도 저는 나름의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경쟁 상대로는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목록의 맨 하단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눈길조차 주지 않던 자리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항공기술은 거의 항상 라이선스 생산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것을 받아서 조립하는 나라. F-16을 면허 생산하고 KF-16을 운용하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동맹국 항공전력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항목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딱히 길게 쓸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확신했습니다. 연구소 사무실 창가에서 링컨 기념관 방향으로 흐르는 포토맥 강을 내려다보며 저는 매일 아침 그 확신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설계하고 이 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세계 하늘의 질서라고요. 그 질서에 균열이 생기리라고는, 그것도 극동의 작은 나라에서 균열이 시작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연구소에 함께 재직 중인 동료 제이크 워런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런은 저와 같은 해 연구소에 합류했지만 전공 분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워런은 아시아 항공 전력 전문가였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의 항공기술 동향을 추적하는 것이 워런의 일이었고 저는 솔직히 그 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류는 미국과 유럽의 항공기술이고 아시아는 그것을 따라가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항상 깔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워런이 가끔 한국파, 한국이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적당히 웃어넘겼습니다. 워런과 저는 관점이 자주 충돌했습니다. 워런은 데이터보다 현장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현장보다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종종 회의실에서 언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중국 젠20 평가를 두고 2시간 넘게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워런은 현장에서 보이는 운용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저는 재원 수치와 비행 데이터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날 결국 둘 다 각자의 관점을 보고서에 병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동료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서로 다른 눈으로 같은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이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균형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국에 관해서만큼은 저는 워런의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워런이 한국 방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주제를 돌리거나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2024년 초가을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오랜만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재킷을 걸치게 되는 그런 계절의 변목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오전 7시에 연구소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나토 회원국 전력평가 보고서 초안을 열어놓고 포토맥강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워싱턴의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군용기 한 대가 멀리서 선을 긋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궤적을 눈으로 좇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동체 라인과 미익 형상만 봐도 F-15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7년이 그런 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순간 연구소 행정실에서 문서 한 건이 제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처는 미 공군 참모총장실 정보분석과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복좌형 개발 현황 및 전략적 함해 평가 의뢰. 저는 제목을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KF-21.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그 전투기. 마침내 참모총장실에서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한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개 자료를 정리하고 기존 평가 틀에 끼워 맞추면 적당한 분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뢰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의뢰서를 스크롤하다가 마지막 첨부 파일 항목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KF-21 복좌형 시제기 초도 비행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사진 속의 비행기를 저는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두 자리가 보였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그런데 외형이 일반적인 복좌 훈련기와는 달랐습니다. 캐노피 형태가 달랐고 동체 라인이 달랐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일단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때 워런이 제 책상 옆을 지나갔습니다. 제 화면을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건 제대로 좀 봐야 할 것 같아, 브래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웃었습니다. 워런이 아시아 항목이라면 뭐든 눈을 빛내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워런은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추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나토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워런의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우연히 그 첨부 사진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복좌형 전투기를 수백 번 분석해온 눈으로 보니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후방석 캐노피 아래의 구성이 일반적인 훈련기 복좌형과 달랐습니다. 훈련기라면 후방석에도 조종 계통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진에서는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저절로 메모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후방석 조종관 위치 확인 필요. 그리고 메모장을 서랍에 넣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한 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좌 전투기에서 후방석 조종관이 없다는 것은 교범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훈련기라면 교관이 앉는 자리니까 당연히 조종 계통이 이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작전기라면 무장 통제사가 앉는 자리니까 그에 맞는 조작 패널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복좌 전투기를 봐도 후방석이 완전히 비어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KF-21 복좌형 후방석의 조종 계통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캐리가 저녁 식사를 차리는 동안 저는 태블릿으로 방산 전문 매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 표현을 만났습니다. 임무 전문 요원석. 저는 그 단어를 3번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임무 전문 요원석. 캐리가 와서 밥 먹어요 라고 할 때까지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캐리가 두 번째로 불렀을 때야 비로소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관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발표 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 홍보자료, 국제에어쇼 출품 자료, 방산 전문지 분석 기사들, 검색에 검색을 거듭했습니다. 오전 내내 파일을 열고 닫고를 반복했습니다. 자료가 쌓일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둘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F21 관련 공개 자료에는 이상하게도 후방석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가오리 XE.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 자세한 재원은 거의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사들 사이에 짤막하게 끼어 있는 문장 하나가 제 눈에 걸렸습니다. KF21 복좌형과 가오리 X의 연동 운용 개념.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연동 운용, 유인기와 무인기의 연동.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분야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째 연구실에서만 다루던 개념이었으니까요. 저는 워런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아직 물어볼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고 워런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공식 자료를 통해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정이 넘도록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연구소 폭도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형광등 아래에 저 혼자만 남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세 번째 잔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것이 있다는 예감. 아직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그래서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 예감이 어두운 사무실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연구소의 공식 채널을 통해 문서 한 건이 도착했습니다. 미 공군이 요청한 분류 해제 기술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식 제공한 자료였고 영문 번역본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12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KF21B 임무체계 운용 개념도. 그 아래에 펼쳐진 그림을 저는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복좌형 비행기의 후방석에 앉은 임무요원이 기체 외부의 무인기 여러 대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개념도였습니다. 각각의 무인기는 서로 다른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가오리 XE 충성 편대기 연동 시스템.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27년간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봤지만 그 개념도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좌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늘의 지휘소였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째 연구실에서만 굴리던 유무인 협동작전 개념을 한국이 이미 비행기 안에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워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워런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워런, 이거 봤어? 워런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브래드. 워런의 목소리에는 기다렸다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분함 앞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얼마나 늦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 봐, 한국. 워런이 수십 번 했던 그 말이 그 순간 귓가에 다시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 동기인 맥 도너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맥은 전직 F-22 편대장 출신으로 지금은 로키드 마틴 부사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포트워스 출신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우리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같이 처음 F-22 기종 전환 교육을 받았던 동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 맥은 이 분야에서 저만큼이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냉정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맥에게 KF-21 복좌형과 가오리 X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맥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는 맥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맥이 낮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그거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어. 근데 공식 라인에서는 절대 인정 못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뭔가가 흘렀습니다. 인정 못해. 그 단어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학술적 이견이나 기술적 반론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맥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방산 공식 라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워런이 그날 저녁 조용히 제 책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가오리 X의 지상. 활주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날개 형상이 독특한 무인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납작하고 넓게 펼쳐진 삼각형의 동체, 날개와 동체가 경계 없이 이어지는 혼합 형상.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형상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스텔스,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한 설계. 가오리를 닮은 형상. 물속을 나는 가오리처럼 레이더망을 빠져나가는 비행체.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비행체가 KF-21 복좌형의 후방석과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무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인기의 눈이자 팔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팔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현지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연구소 안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데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구소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허버트 스탠튼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스탠튼은 전직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이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스탠튼은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 여러 곳의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스탠튼의 집무실은 연구소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포토맥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스탠튼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굳이 현장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칼버트 박사. 공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스탠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 속에 학술적 판단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스탠튼의 방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마음속에서 무언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워런이 나중에 조용히 귀띔해줬습니다. 스탠튼이 막는 건 뭔가 있다는 거야, 브래드. 스탠튼이 자문을 맡고 있는 방산업체 중 일부는 미국 전투기와 무인기 연동 체계를 독자 개발하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먼저 해냈다는 사실이 공식화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공개 자료만으로 보고서 초안을 완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탠튼의 반대를 우회하는 방법이기도 했고 제 스스로도 현장 방문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정리해두고 싶었습니다. KF-21 비행 데이터,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발표 자료, 국제방산 매체의 분석 기사들, 에어쇼 출품 기록, 한국 국회 방위산업 관련 회의로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밥도 있고 퇴근도 있고 주말도 잊었습니다. 캐리가 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오늘도 늦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 조금만이 매번 자정을 넘겼습니다. 3주를 꼬박 매달려 60페이지짜리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미 공군 참모총장실 검토 담당 대령에게서 피드백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핵심이 없습니다. 폭자형 후방석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가오리 X와의 연동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것을 모르면 평가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저는 그 피드백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7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60페이지를 쏟아붓고도 핵심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이 손가락 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한국이 만들고 있는 것의 진짜 크기를 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궁금함은 더 이상 분석가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에 압도당한 사람의 궁금함이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봐야 한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F-21을 함께 몰았던 동기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브래드 칼버트가 한국 가서 뭘 배워온다고? 그 상상 속의 비웃음이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27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린다는 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하면 제가 지금까지 써온 보고서들이 전부 틀린 게 되니까요.
한국에 대해 짧게 썼던 수십 페이지의 평가들, 낮은 등급을 매겼던 항목들이 전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틀렸다면 저는 무엇이었던 걸까요? 27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캐리가 제 옆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워싱턴의 밤이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 링컨 기념관의 흰빛이 포토맥 강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링컨이 저 안에 앉아 내려다보는 방향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링컨도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저는 링컨이 아닙니다. 그냥 틀린 보고서를 써온 분석가일 뿐이지만 그 밤만큼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캐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이 차가웠습니다. 캐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캐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당신이잖아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27년간 조종간을 잡던 손이 떨렸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접기를 처음 레이더에 포착했을 때, 엔진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빈 물잔을 내려놓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제일 먼저 한 것은 캐리어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스탠튼이 공식 서한을 보내온 것은 한국 출발 사흘 전이었습니다. 연구소 이사회 명의의 서한이었습니다. 내용은 정중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민감 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법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의 방문 취소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한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업계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캐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2024년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내린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터미널 내부가 넓고 밝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넉넉하게 들어오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영문과 한국어, 일어, 중국어로 정확하게 병기되어 있었고 동선이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청결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닦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설계된 공항 중 하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직접 와보니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공기가 달랐습니다. 워싱턴 DC와는 다른 가을 끝자락의 서늘함과 도시 특유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습니다. 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을 나서자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또렷한 눈매에 서류 가방을 단정하게 든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국제협력팀 소속 박지수 수석연구원이라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사라는 직함이 명함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통역 담당인 줄 알았습니다. 박사 직함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젊어 보이는 사람이 직접 마중을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공항에서 연구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박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칼버트 박사님, F-22의 협동교전 능력과 KF-21B 임무 통제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그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통역 담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지수를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 항공우주공학 박사,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 경력 10년. 박지수는 제가 가진 질문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박지수는 F-22 협동교전 능력 체계와 KF-21B 임무
통제 시스템의 설계 철학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조용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설명이었지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이런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이번 방문에서 단순한 안내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브리핑 일정은 사흘로 잡혀 있었습니다. 박지수가 일정표를 건네며 각 일정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날은 KF21 사업의 역사와 개발 철학, 둘째 날은 복차형 임무체계 기술 브리핑, 셋째 날은 가오리 XE 지상 통합 시험 현장 방문. 저는 일정표를 받아들고 맨 마지막 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오리 XE 현장 방문. 그 6글자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워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 워런의 답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알고 있어. 잘 봐. 그날 저녁 박지수가 저를 서울 시내의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자신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지하 식당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번화한 거리 아래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된장찌개와 구운 고등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낡은 의자들이 있었지만 식당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된장찌개를 한 입 먹자마자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깊고 묵직한 맛이었습니다. 발효의 맛, 오래 끓인 맛,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오랫동안 지켜온 것, 그것이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지수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30년째 같은 레시피로 끓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정이라고 불러요. 오래된 것을 지키는 힘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된장찌개를 한술 더 떴습니다. 오래된 것을 지키는 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저에게 이 나라를 처음으로 다르게 보게 해줬습니다. 첫째 날 브리핑은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의실에는 브리핑 담당 연구원 3명과 박지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KF21의 3면도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앉기 전에 그 3면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투기 설계를 오래 분석해온 눈으로 보면 설계 철학이 보입니다. 날개 형상, 흡기구 위치, 주입과 밀개 비율. KF21의 3면도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판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리핑의 시작은 숫자 하나였습니다. 1997. 그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저는 그 시절을 미국에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집에 있는 금부치를 꺼내 국가에 헌납하던 그 시절. 장롱 속 금반지, 결혼 예물, 심지어 갓난아기의 돌반지까지. 온 국민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 금을 모으던 나라. 브리핑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KF21 개발을 공식 착수한 것은 2001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갚아나가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환위기의 폐허 위에서 국제통화기금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 나라는 자국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001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과 방위 예산을 떠올렸습니다. 그 숫자를 알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전투기를 만들기로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한 문장 안에 이 나라가 지나온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부딪힌 기술적 난관들이 하나하나 설명됐습니다. 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 전자전 제머, 고성능 디지털 항공전자 통합체계, 이런 것들을 한국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해외 방산업체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방산업체들이냐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의 업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던 겁니다. 그 나라가 스스로 개척해야 했던 길, 그 길을 우리가 막았던 겁니다. 그때는 한국이 그 길을 혼자 뚫어낼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포함해서요. 브리핑이 끝난 후 박지수가 저를 한국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밤샘 작업을 하는 사진, 시제기가 처음 조립되던 날의 사진, 초도 비행날 활주로에서 만세를 부르는 연구원들의 사진. 저는 그 사진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성취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오래 참고 견뎌온 사람들이 마침내 터뜨리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지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연구원들 중 몇 분은 KF-21 개발이 시작될 때 막 대학을 졸업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20년 넘게 이 프로젝트 하나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고요. 저는 박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를 마치고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을 때 KF-21은 아직 설계 초기 단계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 10년을 이 비행기 하나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삶인지 조금은 알았습니다. F-22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까이서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충분한 예산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둘째 날 브리핑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KF-21B 복좌형 후방석의 임무 체계가 공식적으로 설명됐습니다. 박지수가 직접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화면에 복좌형 후방석의 구성이 나타났습니다. 조종관이 없었습니다. 대신 멀티 기능 디스플레이 4개와 임무 통제 콘솔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수가 설명했습니다. 후방석은 훈련용 조종 계통 대신 임무 통제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후방석의 임무 요원은 실시간으로 외부 무인기 편대를 통제하고 전자전 운용을 관리하며 다중 표적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후방석 한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인기 조종사의 기동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손가락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과장이겠지라고 쓰던 메모를 지우고 이건 사실인가? 로 고쳐 썼습니다. 박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실시간 연동 지연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지수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전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 짧은 답변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추가 질문을 멈추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째 실험실에서만 굴리던 개념을 한국은 이미 비행기 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마당에 젊은 연구원들이 점심 도시락을 들고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면을 펼쳐놓고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설계 도면이 펼쳐진 그 모습.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가 25년 만에 그 일을 해낸 이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상 위의 도면, 그것이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오후 브리핑에서 가오리 X2의 개발 경과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설명됐습니다. 형상 설계 철학, 자율비행 알고리즘의 구조, KF-21B와의 데이터 링크 연동 체계.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확한 선 긋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것과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침대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워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런, 이거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어. 워런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보라고 했잖아.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현장 방문을 앞두고 스탠튼으로부터 공식 서한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도가 높았습니다. 현장 방문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고서에 반영할 경우 이사회가 해당 보고서의 연구소 명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연구소에서 저를 밀어내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박지수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회의실에서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라고 낮게 말하면서요. 저는 박지수가 짐을 챙기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7년의 경력이 한쪽에 있었고 제 이름을 걸고 써야 할 진실이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스탠튼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짧게,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방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전송했습니다. 박지수가 다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벼가 익어가는 들판 사이로 난 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어느 순간 결심으로 바뀔 때 오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박지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릴 때 포트워스의 하늘을 올려다보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하늘을 날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이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배우러 가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먼저 압도됐습니다. 활주로 끝으로 시선이 닿는 곳에 경납고 여러 채가 있었고 그 앞에 개활지에 지상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독 높고 파랬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공기는 맑았습니다. 저는 공군 기지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비행기 냄새를 알고 있습니다. 항공유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하늘을 준비하는 냄새. 그것이 그 시험장에도 있었습니다. 브리핑 텐트 안에 들어서자 수석 엔지니어 최태준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용하고 단단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악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칼버트 박사님. 오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과장이 없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뮬레이터 부스로 안내됐습니다. KF-21B 복자형 시뮬레이터 후방석이 실제 크기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방석에 임무요원 한 명이 이미 착석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화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이 각각 다른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비행 데이터, 통신 상태, 그리고 외부 비행체의 위치 정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태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활주로 끝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오리 X이었습니다. 두 대가 동시에 활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납작하고 넓은 삼각형의 동체가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실물로 보니 사진이나 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크기, 그 형상, 그 움직임이 주는 현실감이 전혀 달랐습니다. 가오리가 물속을 나는 것처럼 그것은 지면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 함께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임무요원의 손이 스크린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오리 X의 한 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가오리 X가 반응했습니다. 한 대는 가상의 적 레이더 교란 임무를 수행하는 경로로, 다른 한 대는 초저고도 침투 경로로 각각 다른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인기 조종사의 기동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임무요원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하늘의 비행체가 반응했습니다. 손과 하늘 사이에 어떤 지연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동기화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숨을 참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헬멧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F-22를 탔습니다. 하지만 F-22는 혼자였습니다.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뜬 유인기 한 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편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편대의 눈과 손이 후방석에 앉은 임무요원의 손끝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27년간 전투기를 타면서 혼자였습니다. 아니, 미국의 모든 전투기 조종사가 결국 혼자였습니다. 이 나라는 그 혼자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최태준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적인 난관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최태준 박사의 답은 달랐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태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 초기에 여러 나라 방산 업체들을 찾아다닐 때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 기술을 다룰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곳도 있었고 기술 이전 거부라는 형식으로 같은 말을 한 곳도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어디서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최태준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든 겁니다. 거절당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정부가, 우리 업계가 문을 닫았을 때 이 나라는 스스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문보다 더 좋은 문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헬멧을 손에 쥔 채로 눈가에 뭔가가 맺혔습니다. 27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지수가 그 순간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최태준 박사가 저에게 시험장 내부를 안내해줬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가자 가오리 X 한 대가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정교함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날개 표면의 마감, 센서 배치, 흡기구의 설계, 세부 하나하나에 깊은 고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비 중인 젊은 연구원들이 말없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들이 이 비행기를 만든 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누구도 기술을 주지 않아도 그냥 만들어버린 손들이었습니다. 최태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 중 상당수가 이 프로젝트에 10년 넘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중간에 더 좋은 조건으로 해외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자기 손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비행기를 완성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비행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수와 저는 시험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지수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지수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한국의 국방산업이 걸음마를 시작하던 시절부터 일한 기술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용접 하나를 배우러 일본에 가는 것도 쉽지 않던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야. 아직 안 한 거야. 박지수가 그 말을 전하면서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단순히 연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KF-21 초도 비행날 활주로에서 만세를 부르던 그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박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입니까? 박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가오리 X가 실전 배치되는 날을 봐야 하고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족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그 저녁 식탁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박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연구소로 곧장 출근했습니다. 스탠튼의 방으로 먼저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앉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씁니다. 사실만 담을 겁니다. 업계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탠튼의 눈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스탠튼이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최태준 박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 기분이 딱 그랬습니다. 워런이 제 책상 옆에 와서 자료 정리를 자청했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7년 경력 중에 이렇게 많은 것을 쏟아부은 보고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썼습니다. 캐리가 몇 번이나 연구소로 저녁밥을 싸들고 왔습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썼습니다. 워런이 어느 날 밤 커피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보고서야, 브래드. 나머지 43편은 보고서가 아니었어. 저는 그 말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줄 한 줄의 가오리 XE 활주로. 위의 장면이 초도 비행날. 눈물 흘리던 연구원들의 사진이 박지수의 아버지 이야기가 녹아들었습니다. 3주 만에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120페이지였습니다. 미 공군 참모총장실에 제출했을 때 검토 담당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칼버트 박사, 이거 단순한 동맹국 전력평가 보고서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부 보고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워런을 바라봤습니다. 워런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브래드 칼버트 같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좋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는 미 의회 국방위원회에 정식 제출됐습니다. 핵심 결론은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대한민국 KF-21B 복자형은 단순 전투기가 아닌 유무인 복합작전의 공중지휘소이며 가오리 XE와의 결합은 현재 미국 본토의 동맹국 중 가장 앞선 차세대 항공전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있다. 보고서가 분류 해제된 후 일부가 방산 전문 매체에 공개되면서 반향이 일었습니다. 워런을 통해 들어온 정보로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 내부에서도 이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회사들이 한국 보고서를 검토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의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탠튼은 조용히 몇몇 방산업체의 자문 계약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구소의 아시아 항공전력 전담 수석 연구팀이 신설됐습니다. 저와 워런이 공동팀장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주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팀이 꾸려지던 날 워런이 말했습니다. 이거 진작에 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진작에 해야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봐야 했던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워런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했던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박지수를 연구소 초청 강연자로 초빙했습니다. 워싱턴 DC 청중 앞에서 KF-21 복자형과 가오리 XE 개발 철학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연장에는 미 공군 장교들, 방산업계 관계자들, 의회 보좌관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지수는 1시간 동안 막힘없이 발표했습니다. 기술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비행기를 만들어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용접을 배우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딸이 지금 여기 워싱턴 DC에서 미국 장교들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강연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미 공군 장교들이 박지수에게 명함을 건네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했던 것은 그 전이었습니다. 그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려는 사람들이 복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지수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어떤 눈빛인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것이 드디어 세상에 인정받는 순간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것을 딸이 이룬 순간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지수가 강연장을 나서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버트 박사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박지수가 없었다면 공항에서 통역 담당으로 잘못 봤던 그 첫 번째 실수를 그대로 갖고 귀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 전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캐리가 강연 후 저녁에 물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넓어진 것 같아. 캐리가 웃었습니다. 세계관이 넓어진다는 것은 아픕니다. 내가 맞다고 믿어온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가 훨씬 넓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KF-21 복자형과 가오리 XE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1997년 금부치를 모으던 국민들의 손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엔지니어들의 밤에서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10년 넘게 한 프로젝트의 인생을 건 젊은 연구원들의 땀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민족의 오기와 자부심이 들어 있습니다. 거절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그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문을 닫아준 사람들에게 결국 감사할 줄 아는 그 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밥상 위에 도면을 펼쳐놓고 밥을 먹는 사람들의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어디서 왔는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형님 세대가 그 손으로 일구어 올린 나라가 이제 하늘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시작해서 세계가 배우러 오는 기술을 만들어낸 그 저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의 어느 시험장 활주로 위에서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의 한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그것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를 숙인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27년 경력에서 제가 한 가장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브래드 칼버트는 한국을 평가하러 갔다가 한국에게 평가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은 세계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혼자 갖고 계시기 아깝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 이야기,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그것이 또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